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2과목 15강부터는 앞에까지가 우리 14강까지가 1과목이 끝났고 이제 15강부터 제2과목에 들어갑니다. 제2과목은 투자, 운용, 전략 2 및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운용과 전략 2 및 투자 부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30문제 지금 옵니다. 30문항. 그럼 앞에 1과목에서는 20문제, 여기서 30문제 해서 총 합쳐서 50문제 나오는 거죠. 1, 2과목 합치면.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1번에는 제1장. 자, 대안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서부터는 자, 제1장. 1장. 대안 투자 운용. 투자 운용 및 전략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그런데 이 대안 투자 운용이 있습니다. 대안 투자 요 운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안 투자 상품이라 하면 대안 투자 상품이라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뭐요? 그 투자상품, 뭐 금융상품 있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앞에 예금 이런 거 이외에 좀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을 총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을 총칭하는 겁니다. 총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투자 대상이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 앞에 얘기하면은 뭐야, 우리가 사모 투자 전문회사, 뭐 PF라든지, 또는 제가 우리가 해지, 그죠? 해지 펀드 이런 거. 해지 펀드. 해지해줘. 그러면 해지 펀드.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자, 말하는데, 제가 특히 우리가 PF하고 해지 펀드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대안 투자 상품이라 합니다. 근데 대안 투자 상품은, 이거는 대부분이 장내 시장이 아니고 주로 이런 대부분이 뭐요? 우리가 장외 시장입니다.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는 뭐요? 말 그대로 유동성이 낮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긴 편입니다. 주로 보통 보면은 대부분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대부분 요 환매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고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환매 금지 기간을 둡니다. 주로 또 보면 뒤에 가면은 뭐야, 우리가 차입이나 또는 공매도를 뭐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운용성과, 이건 또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기간 투자자나 거액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밑에 보면은 이는 운용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자의 능률이, 이는 운용자의 뭐예요? 운용자의 이 능력이 중시됩니다. 그리고 운용자가 잘하면은 성공 보수도 높습니다. 보수도 높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넣죠. 자, 1번. 자, 다음 중 전통적 투자 대비 대안 투자 상품의 특징이 아닌 것. 전통적 투자 상품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 조정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때 상관관계가 즉 상관관계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뭐야? 분산 효과는 더 커집니다. 분산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더 커집니다. 자, 되고요. 자, 대부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장외 시장에서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낮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2번 틀렸죠? 투자 기간이 긴 편이다 해야 되죠. 그 다음, 차입이나 공매도의 사용 및 파생 상품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 전략이 중시되고, 대부분 이 새로운 자산과 거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자산 간의 거래 전략이기 때문에
과거의 운용성과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자의 능력이 중시되고 또 보수는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고요. 간단한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요건 한번, 요건 한번 벨 붙여놓고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중 대안투자 상품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 부동산, 되죠? 부동산 이런 것들. 펀드.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사모 투자 펀드. 사모 투자 펀드가 PF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헤지 펀드. 헤지 펀드라든지. 근데 지수 연동 펀드 이거는 전통적 투자입니다. 지수,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펀드. 그죠?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펀드죠. 이건 전통적입니다. 왜?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요. 보통 주식이나 금리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것들입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중, 자, 대안 투자 상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와 투자 상품이잖아요. 투자와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 상품하고 이런 대안 투자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상대적으로 분산 효과가 커서 비체계적 위험이 기억나죠? 위험이 많이 제거되는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많이 제거됩니다. 자, 크다 이 말이고. 새로운 자산이므로 자료가 부족하여 운용자의 능력이 중시되고 보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대안투자는 자, 매수자 중심의 투자 전략이 중시되고 매수자가 아니랬죠. 대안투자는 대부분이 자, 앞에 차입이나 공매도라든지 파생 상품을 하는 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또 대부분 보면은 누구예요? 자, 거액의 투자자들이 보통 소수의 거액의 투자자들이 보통 기관 투자나 거액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이거는요, 틀렸죠. 그래서 대안투자는 매수자 중심의 투자 전략이 아니고 매수자 중심의 투자 전략은 주로 앞에 전통적 투자고요. 이거는 주로 차입이나 공매도를 사용하고 파생 상품에 하는 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거액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대부분 벤치마크 등이 없습니다. 벤치마크 등이 없죠. 자, 없습니다. 주로 벤치마크 하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였어? 우리가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벤치마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자, 벤치마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거는 운용자 능력이 중시됩니다. 환매 기간과 투자 기간이 길고, 환급성이 낮다. 자, 환급성이 낮다 말 자체가 그냥 유도성이 낮다로 보세요. 자, 되고요. 자, 4번. 부동산 투자의 투자 성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또 공부했네. 그죠? 자, 이건 앞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건데, 조금만 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비율을 이용한 것도 있고, 투자 성과 측정입니다. 투자 성과 측정인데, 앞에 우리가 했죠. 비율을 이용한 것도 있죠.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비율을 이용한 게 보면 크게 우리가 평방미터. 우리가 당 가격으로 보는 것도 있고, 평방미터가 제곱미터죠. 가격으로 보는 것도 있고,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율이 보면 우리 이게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에요. 종합 수익률. 앞에 종합 수익률 기억나죠? 이게 매도 부동산 가격. 매도 호가량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 이게 조금 예상이 아니고 이거는 좀 다르습니다. 이거는 초년도 순영업 소득이에요. 초년도 순영업 소득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앞에 이거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분 배당률. 이것도 하면 나온 건데,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 지분 투자 금액 중 세전 현금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그거 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지분 투자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앞에 공부한 게 또 있죠. 자, 우리가 앞에 부채 감당률 기억나죠? 부채 감당률. 이 앞에 부동산 할 때, 투자할 때 했죠? 부채 감당률. 이는 말 그대로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요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 부채 원리금 상환에 이거죠. 이거 우리가 비율을 이용한 법이고, 두 번째가 또 보면 앞에 공부했던 현금 흐름 예측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예측. 현금 흐름 예측. 그런데 이걸 우리 앞에 투자를 해서는, 저 앞에 부동산 논에서는 1과목에서는 이걸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이라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 앞에 여기에서도 몇 개 더 있었죠. 이거 외에도 앞에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등이 있었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외시켰습니다. 자, 보면 앞에 이게 순행가법, 순현재 가치에 의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수익성 지수법, 지수를 이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승률, 조정된 내부 승률도 있겠지만 이미 다 한 거죠. 한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봐보죠. 자, 문제 4번. 부동산 투자의, 부동산이니까 똑같잖아요. 자, 부동산, 대한투자 부동산 나왔네요. 투자 성과 적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비율법, 이 비율법 할인연금 수익분석법을 그대로 바꿔놓은 게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비율을 이용한 투자 성과 적정 방법에는 수익 환원율, 그 다음 내부 승률. 내부 승률은 아니죠. 내부 승률은 비율법이 아니라 이거는요,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입니다. 현금 흐름을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에는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승률법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외에도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다 들어갑니다. 비율법에.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내부 승률법은 아니다. 내부 승률법은 현금 흐름 예측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수익 환율은 초년도 순영업 소득과 매도 호가. 매도 호가가 뭐예요? 부동산의 매도 가격이에요. 부동산의 매도 가격을 말합니다. 간의 비율이다. 이게 요거죠. 자, 부동산의 가격, 매도 호가. 부동산의 매도 가격 중 초년도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걸 그대로 앞에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종합 환원율을 쓴 겁니다. 종합 환원율. 자, 다음. 지분 배당률은 초년도 세전 현금 흐름을 최초 지분 투자율로 나눈 비율이다.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 값이면 장래 현금 유입의 현가가 투자금보다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란 말은 부의 정분이 있다 이 말이라 했습니다. 이를 되면 수익지수는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거니까 부동산 투자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5번.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측정 방법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현금 흐름 예측에는 이게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 같은 거예요. 현금 흐름. 여기는 순현재 가치법, 수익지수법, 내부 수익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닌 거면 되겠죠. 그럼 답은 2항이 되겠네요. 지분 배당률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세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세후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이거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이거는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 다 세후 현금 흐름 수준 기준입니다. 자, 세후 현금 흐름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전에 이게 할 때 어떻게 풀냈습니까? 이거 할 때, 자, 가능 총소득에서 앞에 가능 총소득에서 그 다음 자, 뺀 게 있었죠. 자, 공실 및 대손치단금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왔습니다. 유효 총소득. 거기에서 우리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한 개 더, 어때요? 부채 서비스액, 즉 부채 원리금 빼면 세전 현금 흐름.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 영업소득 빼면 세후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현금 흐름 예측, 요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은 전부 다 세후 현금 흐름으로 따집니다. 근데 이거는 세전 현금 흐름일 수도 있고, 순영업 소득일 수도 있고, 순영소득 있죠? 다릅니다. 자, 보시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건물의 매도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200억 원입니다. 최초 초년도 세전 현금 흐름은 10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입 상환액은 뭐요? 자, 50억입니다. 부채 부담 능력 해놨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이라는 이 말을,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일반 부도학에서는 이걸 부채 감당률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 썼다고요? 부채 부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이라고 썼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순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200억. 200억이 되고. 그 다음, 뭐요? 자, 부채 원리금이 얼마죠? 부채 원리금이 자립상환액이 50억이네요. 50억은. 5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200억, 연간 200억을 벌여가지고 50억을, 뭐요? 4번 갚을 수 있죠. 나누면 4번. 그래서 부채 부담 능력. 부채 부담 능력. 부담 능력. 즉, 부채 감당률은 4가 되죠. 4가 되겠습니다. 3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 능력하고 부채 감당률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혹시 한 번 더, 수익 환원율을 구해봐라 하면은 그대로 그냥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 있죠? 순영업 소득이 얼마요? 앞에 200억. 200억이 되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매도 가격이 1000억이니까. 1000억이니까 풀면 얼마예요? 20%. 이렇게 풀면 되겠죠? 20%. 이러면 되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받으시고. 7번.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다 했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현가를 뺀 값이 뭐예요? 뺀 값이 이게 순행가죠. 그럼 순행가는 뭐가 된다? 순행가는 0이 될 것이고,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현가로 나눈 값이 뭐죠? 수익지수죠. 그럼 수익지수는 1이 됩니다. 그럼 이익이 0이니까 이 경우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현가를 같게 만든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아집니다. 요구 수익률이 자본 비용이죠. 같아집니다. 자,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순행가는 반드시 순행제 같이 같은 말이죠. 반드시 0이 되고, 수익지수는 반드시 1이 되고, 내부 수익률은 기업의 자본비용이 요구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같아지고, 그 다음, 투자로서 전혀 채택될 수 있다. 이때 투자로 채택될 수 있는 조건은, 투자 채택 요건은,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 적어도 크거나 또는 같을 때요. 클 때는 증가고 같은 데 유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로 채택될 수 있는 요건은 순행가가 뭐예요? 순행가가 0이거나 수익지수가 1이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가 같을 때는 투자로 유지한다. 유지도 채택되는 겁니다. 만약에 순행가가 0보다 크거나 수익지수가 1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이놈은요 투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투자로 채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로 전혀 채택될 수 없다 하면 틀리죠. 자, 채택될 수 있다 해야 되죠. 자, 밑에 PEF 나왔습니다. PEF. 이게 우리말로 이게 뭐예요? 사모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사모 전문 투자회사. 사모 전문 투자회사. 이거 우리가 PEF로 쓴 겁니다. 말 그대로 이는요 소수의 뭐요?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뭐요? 조금 비상장 회사 등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뭐요? 부실한 뭐요? 비상장 뭐요? 주식 등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걸 만다고요. 이걸 자 뭐야 상장이나 구조정으로 가치를 올립니다. 자, 이 회사를 상장 또는 구조조정 등을 해가지고 뭐요 요 기업에 가치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나중에 뭐요 자 올린 다음 요 상장 주식 이런 걸 뭐요 팔아먹는 겁니다. 매각 주식 매각 들어갑니다. 즉 주식 가치 올려가지고 주식을 매각합니다. 매각해가지고 뭐요 말 그대로 요 차익을 뭐요 얻는 펀드입니다. 차익을 얻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사모예요. 사모. 앞에 기억나죠?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을 모으면 공모고 50인 미만이면 뭐요 우리가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수를 볼 때 투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이거는 뭐야? 공모고 50인을 이상이면 얘는 공모고 50인 미만이면 얘는 사모를 했으면 사모. 그러니까 50 미만이니까 뭐예요? 49명 49인 이하겠죠. 이 됩니다. 자, 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한 개 더 두 개 나눠집니다. 자, 나눠지는데 보면 사모니까 나눠지는데 여러분 무한 책임 사원하고 무한 책임 사원하고 그 다음 유한 책임 사원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보통 무한 책임 사원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자, 이걸 보통 뭐 한다고 이걸요?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자, GP랍니다. GP. 줄여서 GP. 이건 유한 책임 사원은 보통 LP 리미터, LP라 쓰는 겁니다. LP. 그래서 보통 형태가 합자 회사입니다. 합자 회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합자 회사입니다. 자, 봐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무한 책임 사원은 쭉 해놨는데, 근데 보통 이 자체는 보통 이 운용 수율이 제시한 수익을 초과할 때 통상 뭐 한다고요? 보통 무한 책임 사원에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시한 것보다 뭐가 생기면 초과이익이 생기면 즉 운용을 잘하면 이 말이죠. 운용을 잘해가지고 초과이익이 생기면 먼저 일단 무한 책임 사원들한테 보통 자, 성과 보수를 먼저 지급합니다. 한 20% 이내에 성과 보수가 선지급이 됩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투자비에 따라 재분배해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이쪽에다가 재분배를 해줍니다. 배를 해줍니다. 자, 무한 책임 사원은 보통 이 펀드 규모에 얼마요? 자, 1.5나 2.5 정도를 받습니다. 자, 1.5에서 2.5 받는데, 요 유한 책임 사원이 이게 좀 봐야 됩니다. 요걸 한 봐야 되는데, 요 유한 책임 사원은 요 PF가 설립될 때는, 설립 시는 자, 출자 약속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네, 출자하겠다 하는 출자 약속을 합니다. 약속만 합니다. 그럼 출자 약속만 한단 말 자체는 아직까지 투자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고 나중에 이제 PF 이걸 할 투자 대상이 발굴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의 요청에 의해 즉 다시 말하면 GP가 이제 자, 이런 투자 대상이 발굴됐다 해가지고 GP의 자, 출자 요청에 의해서 자, 뭘 한다고요? 자, 실제 자금 납입을 합니다. 자금 납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한번 봐놓죠. 자, 요건 앞에 기본이익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PF에 관한 설명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PF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보통 49인 이하 50명 미만입니다. 자,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 후 또는 조금 좀 약재 기업에 투자한 후 이 말이죠. 한 후 상장을 하거나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주식 가치 등 이런 걸 높인 다음에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입니다. 50인 미만. 50인 미만 사모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 다시 주식 등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노리는 그런 뭡니까? 자, 펀드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PF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PF는 본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GP와 LP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GP가 뭐다? 무한 책임 사원. 자, LP가 뭐였습니까? 유한 책임 사원. 자, 그 다음에 조금 했는데요. 자, 지금 사망에 그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데 LP는 사실 유한 책임 사원이죠. 좀 고쳐주죠. 그 사망에 무한 책임이 아니라 LP니까 이걸 유한 책임을 좀 고쳐주죠. 유한 책임 사원으로. 자, 유한 책임 사원은 PF가 설립될 때 투자액을 전액 납입한다. 자, 앞에 얘기했지만 요 유한 책임 사원은 설립 시는 출자 약속만 하고 실제 자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투자 대상 자체가 발굴되면 그때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투자 대상이 발굴됐습니다 하고 이제 뭡니까? 알려주면 GP의 출자 요청에 의해서 이제 실제 자금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사망이 틀렸죠. 그래서 사망에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 바꿔주세요. 해설도 밑에 무한 책임본의 아니라 유한으로 바꿔주세요. 유한 책임 사원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LP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PF의 운용 수익률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 초과 이익의 보통 일정 비율, 보통 통상 20%. 그 다음에 매년 펀드 규모의 1.5에서 2.5% 정도를 뭡니까? 자, 무한책임 사원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과 수익률이 달성될 때는 보통 통상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 얼마요? 이익의 일정 비율입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 보통 얼마? 통상 20%를 무한책임 사원에게 성과보수로 먼저 지급된다. 나머지는 이제 배분해 주는 거고요. 자, 매년 펀드 규모로는 얼마요? 매년 펀드 규모로는 무한책임 사원에 대해서 얼마? 1.5에서 2.5%. 그 다음에 초과 이익 넣으면 초과 이익 자체 통상 20% 이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8번은 사망이 되겠네요. 좀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9번. 자, 이 9번 이거는 그래도 좀 그냥 좀 봐놓으세요. 다음은 PF의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오히려 8번 이 내용 좀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며 총 사원수는 50인 이내이다. 50인 이내를 하면 50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50인 포함되면 사무가 아니죠. 공모죠. 그 틀린 거죠. 자, 그래서 50인 미만 하든지 아니면 49인 이하로 하든지. 그러니까 50인 미만 또는 49인 이하로 해야 됩니다. 50인 이하는 50명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내는 포함됩니다. 자, 1번이 틀렸고. 다음,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합자회사. 합자니까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성되잖아요. 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한때라고요. 무한책임사원은 PF의 운용수수료로 매년 펀드 규모의 1.5%에서 2.5%를 받는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펀드 규모고요. 앞서 설명했지만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통상 20% 이내를 받는다. 그죠? 먼저 받는다는 게 있었죠? 자, 한번 보시고. 자, 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문제 10번. 10번. 자, 다음 중 PF의 설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GP가 무한책임사원. LP가 유한책임사원은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1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왜? 49인 이하면 되니까. GP 1인, LP 1인 돼도 하자 없다 이 말입니다. 총 사원수는 49인 이하야 된다. 그 말은 50명 이내 된다. 회사는 GP가 될 수 없고 회사도 무한책임사가 될 수 있어요. 회사도 무한책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또 GP는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 동의 시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만 동의하면 됩니다. 동의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될 수 있고 해야 되죠. 자, 다음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금액은 개인인 경우는 얼마예요? 10억 이상. 그 다음 법인인 경우는 2배, 20억 이상이 됩니다. 자, PF는 한 개의 기업에 대해 펀드 자산의 얼마 정도? 한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11번. 자, PF의 운영의 제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출자 금액의 30%가 아니라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는 나중에, 즉, 다시 말하면 성장성이 큰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성장성이 큰 회사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 차익을 얻는 게 이 PF란 말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을 경영권 목적에 투자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답은 1번이 틀렸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의 경우 PF 자산의 10% 이내에서 자유할 수도 있다. 이건 법의 내용이니까 법률 내용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확장으로 PF의 활용을 금지하고, 자, PF가 금융기관 발행 주식의 총수의 금융기관 발행 4%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전체 사원의 지분 내역을 금융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9번에 있는 해설 위주로 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이는 법령 내용이라 크게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히려 밑에 보니까 12번 나왔습니다. 자, 12번에다가 오히려 덧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은 앞전에 보았던 어떤 건요. 자, 보니까 우리가 앞에 그 8번하고
8번하고 오히려 12번 위주로 좀 많이 봐놓으세요. 8번과 12번, PF에서 12번. 8번하고 12번 위주로 좀 많이 봐놓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12번에 국내 PF의 투자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좀 봐줘야 됩니다. 투자 대상 선정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투자 선정 기준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약체 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야 되고, 또 성장성이 큰 기업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F의 국내 PEF의 선정 기준, 투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대상 기준. 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률. 자, 이는 첫째, 뭐 한다고요? 자, 투자 대상 회사. 이게 성장, 말 그대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다. 요 조건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조건이 대상 선정주다, 이 말입니다. 경영진흥, 밑에 보니까 경영자의 역량이 부족한 기업입니다. 지금 있는 요 경영자가 역량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부족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를 초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의 정대 요소는 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가격 지표는, 자, 이 가격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별 붙여놓으세요. 요 가격 지표. 요거 좀 잡아놓으세요. 가격 지표. 자, 가격 지표는, 자,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PR이라든지 PBR, PCR 등 저평가 기업. 즉, 가격 지표가 뭐예요? 저평가 기업이 돼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가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산업면. 그 다음에 내부 유불을 높아야 됩니다. 내부 유불이 높아야 됩니다. 내부 유불이 높다 말자는 그만큼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자, 자산 가치가,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시장 매매되는 주가, 즉,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잘하면 여기 되겠죠. 성장성이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지분율은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한 모기업이라든지, 그 다음, 자회사 보유 규모가 큰 기업이라든지. 근데 회피는 뭐 한다고요? 요게 아닌 기업들은 뭡니까? 투자해서 회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 설비나 대규모 운영 자본이 필요한 기업은 회피하고, 또 과도한 노동쟁이 이런 것도 피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죠. 자, 국내 PF, 이거 좀 말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맞춰보세요. 앞으로 이걸 잘, 개선하면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경영자의 초빙이 가능한다. 저 말이죠. 투자 규모가 펀드 규모에 비해, 분산 효과가 가능하면서 통제 가능한 규모가 된다. 그렇죠. 자, 가격 지표상 저평가 기업이거나 또는 시장 가치보다, 자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 크면 안 되겠죠. 자, 시장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커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개선 조치를 취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틀렸네요. 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과도한 설비 투자나 대규모 운영 자본이 필요한 기업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암기하지 말겠습니다. 암기하지 말고 요 위주 좀 맞춰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8번하고 요 내용, 요 12번 요 내용은 좀 봐두세요. 시험은.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시 좀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6강 해지펀드 1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